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저번 주에 못 들으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자면 현유아 에세이스트이고요. 동화를 쓰기도 하고 청소년 소설을 쓰기도 하고 주로 에세이를 써서 두 권의 에세이 집을 낸 작가입니다. 항상 작가라고 할 때마다 이게 쑥스럽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앞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말하는 작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는 에세이와 일기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일상 속에서 글감 찾기라는 글감은 어디서 어떻게 찾나요? 를 주제로 얘기를 할 거고 저번에 제가 과제로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현장 학생분들을 대상으로 2교시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동일고 장충고 학생분들도 흥미롭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에세이 쓸 때, 어떻게 에세이 쓰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내가 쓰는 게 맞나? 앞에 뭐라고 써야 되나? 일단 내 자기소개를 써야 되나? 라는 생각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글감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어디서 글감을 찾아야 하지? 아니, 이건 너무 사소한데 글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들도 많이 가지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브런치 스토리에 글을 썼던 거를 어떻게 글을 쓰게 됐는지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한 편의 글이 갑자기 완성되진 않았겠죠? 그래서 그 메모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 알려드릴 거고, 또 에세이를 쓰면은 여러분들의 해상도가 많이 올라간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기억을 되짚어서 글을 쓰는 거다 보니까 내가 기억력을 되게 많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억력을 되게 많이 복기를 해야 돼서 그 작업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6가지의 사례를 가지고 왔어요. 시간이 만약에 부족하다면 5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 시간이 좀 널널하게 잡히면 6가지 전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메모하시면서 궁금하신 점은 미리 기록해 두시면 강의 끝나고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릴 수 있으니까요. 어, 저를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수동적으로 이렇게 인터넷 강의 듣듯이 저는 또 배속도 불가능해요. 1.2배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 다 메모해 주시고 저한테 여쭤봐 주시면 제가 대답을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인정한 예술인이에요. 그래서 예술인들이 입주할 수 있는 청년주택이 있다는 사실을 올해 알게 됐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청년주택이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는 거예요. 대학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취업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는데 그게 어떤 면접까지 봐야 되는 정말 신기한 집이었는데 다행히 통과가 됐지만 그 자기소개서 항목 중에 이런 항목이 있었어요. 본 청년주택은 잘 보이시나요? 네, 커뮤니티 하우스입니다. 월 1회 살림회도 있고 같은 집에 거주하는 이들과의 다양한 교류 활동도 있을 것입니다. 나로 인한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생활 규칙 등을 함께 정하고 지키는 과정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나는 왜 커뮤니티 하우스에 입주하고자 하나요? 이 질문에 대해 답변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에세이스트가 아니었다면 빨리 이 집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이 집이 반값이거든요. 다른 그 집들에 비해서. 그래서 뭐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나로 인한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하면서 막 쓰겠지만은 에세이스트로서 봤을 때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소개서를 쓴다는 점이 생경하고 생소해. 그리고 그렇게 들어간 집에서 이웃들과 인사를 한다는 게 신기해. 아마 여기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은데,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서로서로 인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을 때. 예, 아닌 경우도 있나 봐요. 근데 저는 아파트에 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뭐 빌라에 살았던 적도 있고, 아니면 그냥 주택에 살았던 적도 있고, 그래서 이웃들이랑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서 인사를 하는 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엘리베이터에서 인사하는 사이라고 제목을 지었어요. 제목을 짓고
이렇게 발행까지 했는데 서론을 가지고 오면은 이런 거였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주제로 글을 쓴다면 첫 문장은 이 자기소개서 항목을 가지고 올 수도 있겠죠. 이런 항목을 받았다. 라고 좀 평범하게. 하지만 저는 이렇게 쓰지 않고 이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머리를 싸매게 된 건 다름 아닌 집에 들어갈 자기소개서 때문이었다. 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이웃이란 단어도 들어가고 아 머리 아파 하고 머리를 싸매게 된 것도 들어가고 왜 머리 아파? 라는 그 질문에 아 자기소개서 때문이야. 근데 그 자기소개서가 무슨 자기소개서인데 집에 들어갈 자기소개서야. 요 문장이 한 문장에 다 함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오면 되게 좋아요. 근데 처음부터 이런 문장을 쓸 수는 없어요. 쓰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단 문장으로 짧게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자문자답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길게 늘려보는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나중에 여쭤볼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읽어보면 집에 들어갈 자기소개서라니. 그게 무슨 말인지 싶겠지만 한 예술인 청년 주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웃이 내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와 앞으로 이웃을 위해 어떤 일을 기여할 수 있는지를 요목조목 적는 란이 있었다. 그 공란을 채우지 않고서는 집에 들어갈 수 없어서 나는 한동안 머리를 쥐어잡고 그러니까 나와 가장 친했던 이웃이 누구인지 애초에 혼자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웃이라는 단어가 내 일상에 들어와 있었나? 그런 상념에 빠지던 찰나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나가는 거죠, 서론을. 그리고 결말은 엘리베이터에서 인사하는 사이라는 제목에 대한 결말이기 때문에 어, 좀 따뜻하게 끝나야 되겠다는 강박감이 있기는 했어요. 왜냐면 결국 이웃은 나에게 좋지 않은 상대였다라고 끝나는 것보다 내가 이웃이랑 같이 인사를 하면서 기분이 되게 좋잖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하면서 말할 수 있는 게 너무 기분이 좋기 때문에 여기서 반상회까지 해요. 저희 청년주택에서는. 그래서 그 반상회 얘기를 적었어요. 사실 원래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학생분들을 한 분 시켜서 너무 힘들잖아요. 이거 문장이 많으니까. 그래서 시키는 편인데 저는 지금 제 스스로 모든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제가 다시 답 얘기를 하겠습니다. 결말은 이렇게 지었어요. 공백을 깨고 뜬금없이 누군가가 고해성사를 했다. 사실 제가 강아지를 키우거든요. 정말 조용한 아이인데, 아니, 산책도 많이 해주는데 가끔 짖을 때가 있어요. 정말 죄송해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아유, 그 강아지 키우는 사람이 당신이었어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들 웃으며 괜찮다고 했다. 그 강아지 이름을 묻기도 했다. 근데 옆에 사는 뮤지션은 고양이 두 마리를 키운다고 아주 고요한 아이들이지만 큰 소리가 들리면 딱 여기서 이제 큰 따옴표를 적는 거죠. 귀엽게. 우다다 뛰어서라고 말을 했거든요. 우다다 뛰어서 난리라고 했다. 여기서도 이제 뭐라고 할 수가 없죠. 옆집에 사는 나는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없어서 진심으로 괜찮다고 말했다. 우리는 OT 이후 엘리베이터에서 서로의 얼굴을 훑는다. 그러고는 반갑게 인사를 한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 안녕하세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면 안녕히 가세요. 우리 집에 놀러 온 친구는 그 장면이 생경하다고 말했다. 그러게 나도 생경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에세이에 들어가는 좀 특별한 문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친구는 그 장면이 생경하다고 말했다 하고 바로 다음에 이웃에 대한 정의가 새롭게 구축되는 광경이었다라고 해도 아무런 비문이 아니잖아요. 문장이 잘못된 게 아닌데 그러게 나도 생경해라는 혼잣말 같은 거를 중간중간에 넣어두면은 1인칭 시점으로서 좀 더 재미있고 발랄하고 또 생각을 바로 들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하고 떠날 때가 된 인연들이라는 에세이를 썼을 때 메모예요. 친한 언니가 멕시코로 갑자기 이사를 갔어요. 이것도 정말 할 얘기가 많은데 나 어디 가기로 했어 라고 한 거예요 처음에 언니가. 그래서 언니가 뭐 어디 부산이나 대전이겠지 이러시고 아, 그래 잘 갔다 와 했더니 그게 끝이야? 이러셔가지고 그럼 그게 끝이지 뭐 부산? 제주도? 어디가? 했더니 나 멕시코가 해가지고 멕시코? 멕시코 얼마나 가는데? 아, 짧으면 3년? 3년?
이게 지금 우리 해장국 먹으면서 할 얘기야? 이런 걸 했어요. 그리고 그날 핸드폰을 꺼내서 적었죠. 친한 언니가 멕시코로 이사를 갔어. 언제 볼 수 있을까? 너무 슬퍼. 하지만 떠난 인연이 있으면 좋은 인연도 오니까 내게도 그런 인연이 왔으면 좋겠다. 이 문장을 가지고 떠날 때가 된 인연들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애정하는 사람이 멕시코로 오랜 여행을 떠났다. 사실 2주죠. 근데 2주라고 쓰기 싫어서 여행이라고 적었습니다. 물론 마음이 바뀌면 내일이라도 당장 돌아오겠지만 실은 어쩌면 영영 돌아오지 않을 2주와 같은 여행이라 기대를 접는다. 멕시코로 떠나겠다는 선언을 들은 순간부터 출국하던 날까지 나는 그가 멕시코로 떠난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고 믿지 않으려 했고 그에게서 잘 도착했다 몇 건의 파란 사진을 받았을 때야 실감이 된 나는 그제야 참던 숨을 내쉬었다. 이제 다시는 붙잡을 수 없다는 떠난 기회와 거리라는 이유로 이전과 같은 관계로 돌아가지 못할 사이라는 사실이 슬퍼서 얼마간은 울었던 것 같기도 하다. 이런 문장을 보면은 사실 물어보고 싶기는 해요. 어떤 문장이 좋았고 뭐 어떤 문장이 기억에 남는지 묻고 싶은데 제 스스로 얘기를 하면은 고민했던 건 그런 거였어요. 맨 마지막 문장이었는데 슬퍼서 얼마간은 울었다 라고 쓰는 거랑 울었던 것 같기도 하다 라고 좀 나를 객관화시켜가지고 좀 더 먹먹하게 만드는 느낌을 더하는 거라고 했고요. 그리고 친한 언니가 멕시코로 오랜 여행을 떠났다 보다 애정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두루뭉술하게 내가 애정하는 사람들 누구나 떠날 수 있고 누구나 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라고 했고 또 나는 그 중간에 나는 그가 멕시코로 떠난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고 이것도 사실 언니니까 그녀라고 쓸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로도 충분히 이렇게 포괄시켜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세심하게 적었던 글이었습니다. 하지만 결말은 또 어떻게 지어야 될지 고민이 돼요. 근데 제목이 떠날 때가 된 인연들이잖아요. 저는 이것도 하나의 스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내가 글을 쓰다가 결말이 막혔다. 그런데 제목은 있다. 하면 그 제목을 결말에다가 한 번 더 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떠날 때가 된 인연들 제목이죠. 이라는 글자를 적어놓고 한참을 바라본다. 오랫동안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마무리되면 좋으련만 모든 인연은 그리 쉽게 이어지지 않는다. 네 애정이 큰지 내 애정이 큰지 살피다가 실망감으로 누군가를 떠나보낼 수도 쟤랑 친하니 나랑 친하니 난 저 사람이 싫은데 어떻게 저 사람과 여행을 떠날 수 있니 같은 서운함을 잘못 표하다가 끊어질 수도 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내 경계 안에 사람들을 들여놓지 않는다. 설령 애인이더라도 막내 동생이더라도 버림받은 채 속상해야 할 내 미래가 무서워 몸을 돌돌 마는 모습이 꼭 고슴도치 같기도 하지만 그 누구도 내밀한 경계에 들이지 않음으로써 드는 편안함이 있다. 그런 단단함이 있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근데 이거는 되게 많은 생각이 나올 수 있을 글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결국에는 마음을 좀 많이 닫았다라는 뜻으로 생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에세이는 굉장히 내밀한 이야기고 1인칭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것도 충분히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뭐 쟤랑 친하니 나랑 친하니 어떻게 여행을 떠날 수 있니 이런 식으로 아까 혼잣말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런 혼잣말 같은 거 적어주시면 좋고요. 반점이랑 온점을 잘 쓰면은 진짜 아마추어에서 프로로 가는 그 어떤 단계를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배달의 민족 모두 아시죠? 배달의 민족에서 푸드 에세이 배짱이 분들 해가지고 푸드 에세이 공모전을 열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제가 새해 첫날 먹는 음식을 주제로 도전을 했는데 이런 이제 고민이 드는 거죠. 한번 나도 푸드 에세이 공모전에 도전해 볼까? 근데 새해 첫날 먹는 음식이라 나는 어떤 음식을 먹지? 다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새해 첫날 무슨 음식을 먹지? 근데 저는 매생이 굴국밥을 먹어요. 매생이를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매생이 굴국밥. 근데 매생이 굴국밥이 저는 되게 싫어했어요. 왜냐면 비주얼이 초록색 머리카락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푸드 에세이 공모전임에도 불구하고 먹기 싫게 초록색 머리카락으로 썼어요. 이거 됐어요. 그래가지고 오 하고 여기 앉아가지고 이 초록색 머리카락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배달의 민족에서 그림까지 그려졌어요. 이 초록색 머리카락에 매생이 굴국밥 굴이 아주 동글동글하게 떠 있는데, 네, 요걸 써주셨어요. 교복을 입고 있죠. 제가 그 중학생 때였나 고등학생 때 매생이 굴국밥을 처음 먹었던 소회를 적었던 글이거든요. 그래서 요 글이 어떤 글인지 모든 글을 읽어드릴 수는 없고 제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뭐 바로 그렇게 시작할 수도 있어요. 나는 새해 첫날 초록색 머리카락을 닮은 매생이 굴국밥을 먹는다. 너무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학원에 가기 싫어 그 장면으로 가는 거예요. 온갖 거짓말을 하던 때가 있었다. 엄마에게도 선생님에게도 가장 많이 통한 거짓말은 당연히 아프다는 얘기였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된통 아프다는 말만 반복해서였는지 하루는 진짜 감기에 걸려 시름시름 앓았더랬다. 정말 아프면 눈물도 찔끔 나온다는 사실을 깨달을 만큼 머리가 깨지던 날 학교 앞에서 나를 기다리던 엄마가 비틀거리는 나를 보고선 이제 열이 막 나가지고 웬 음식점에 데려갔다. 간판이 없는 건 물론이고 어두컴컴한 조명에 곳곳마다 벽이 세워진 자리. 처음에는 중학생을 내리고 맥주라도 마시라는 건가 싶었는데 곧 식탁에 놓인 음식은 다름 아닌 매생이 굴국밥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상황 묘사를 쭉 쓴 다음에 그게 매생이 굴국밥이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확실히 달라요. 그쵸? 재밌지 않으세요? 전 재밌었어요. 쓰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푸드 에세이니까 그 음식에 대한 내용이 조금 더 매생이 굴국밥을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가닿아야겠죠. 미역도 톳도 파래도 아닌 것이 불닭이나 페퍼로니 피자처럼 먹음직스러운 빨간색도 아닌 것이 뚝배기에 담겨 있었다. 흡사 초록색 머리카락을 뭉쳐놓은 듯한 모습에 숟가락으로 뒤적거리면 나오는 뜨거운 굴. 왜 우리는 생굴 많이 먹잖아요. 근데 뜨거운 굴이라니. 나는 절대로 먹지 않겠다며 뚝배기를 엄마 쪽으로 밀었다. 물론 엄마는 다시 그 뚝배기를 내 쪽으로 밀었고, 야, 한 입만 맛봐봐. 아, 싫어. 10,000원. 어? 딱 한 입 먹으면 10,000원 줄게.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쓴 다음에 큰 따옴표로 들어가는 직접 인용 대화체를 맨 마지막에 이렇게 넣어도 돼요. 그러니까 한 입만 맛봐봐. 엄마가 말했다. 싫어. 내가 답했다. 이렇게 안 적어도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재능을 감각하는 조건 해서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줄곧 그 단어에 꽂혔어요. 애매한 재능. 내가 가진 재능은 애매한 걸까? 그럼 포기하기도 아쉽고 포기하지 않으려니 노력해야 되는데 노력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할 때 다시 또 재능에 대한 화두가 제 마음속에 올라와서 요즘 재능에 대해 생각이 너무 많아. 나는 글에 재능이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냥 글 잘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림 잘 그리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막 그림을 시작한 친구가 있는 거예요. 제 동생이 고등학생이라고 했는데 얘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게 그림 그리기거든요. 근데 안 늦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파란만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려라, 내가 학원비를 내주겠다. 이런 누나가 어딨어? 잘하더지. 그래가지고 해주겠는데 난 너무 늦었어 누나. 난 19이야.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 친구는 이때 26 정도였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그림을 원을 막 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 너는 어떻게 원을까지는 말 못하고 그림을 그린다니 참 멋진 아이구나. 어떻게 그림을 시작하게 되었니?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친구의 대답이 너무 인상 깊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글로 써볼까. 그래서 저번 1교시 때 그런 질문을 했던 여기 현장 강의에서 그런 질문을 들었어요. 친구에 대한 얘기를 한번 써보고 싶다. 근데 그게 에세이인지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 친구에 대한 얘기를 썼던 글을 가지고 왔습니다. 재능을 감각하는 조건이라고 했어요. 이제 막 그림을 시작한 친구에게
재능에 대해 골치 아파본 적 있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러니까 친구의 질문에 깃든 뉘앙스를 살펴보니 나는 재능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을 거라는 느낌이 묻어나왔다. 그러니까 그 친구도 그림을 그리면서 내가 재능이 지금 시작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저는 글을 오래 썼고 그래서 솔직하게 말해도 되는지 한참을 머뭇거리다 마음에 고인 말을 꺼내지 않으면 과거의 나처럼 계속해서 재능에 대해 고민만 하다 속절없이 시간을 보낼 것 같은 친구가 걱정되어 입을 열었다. 이것도 그냥 친구가 물었다. 내가 답했다. 이렇게 끝낼 수도 있는 문장인데 좀 더 저번에 1교시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디테일해야 돼요. 굉장히 TMI여야 돼요. 그래야 훨씬 이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도 여기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이제 제가 말을 하는 거죠. 책상에 앉기 전에는 적어도 10번은 고심하지.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말이야. 친구는 고개를 갸웃했다. 이해할 수 없는 표정으로 서 있는 친구를 바라보다가 말을 더했다. 앉는 순간 그냥 쓰는 거야. 재능이 있는지 뜯어볼 시간이 없거든. 어차피 내 마음에 드는 재능은 써야만 검증받을 수 있는 거니까. 라고 했는데 여기서 지금 제 강의를 주의 깊게 들으셨다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을 거예요. 친구의 대답이라고 했는데 지금 제 대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픽션이에요. 그러니까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해준 건데 제가 한 것처럼 친구 허락을 받고 말을 하는 거죠. 그게 조금 더 드라마틱한 연출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저번에 말한 것처럼 에세이가 100% 사실을 쓰지는 않아도 된다는 뜻이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너무 거짓말을 종용하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순간 찔렸는데 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말로는 항상 결말에는 결론을 좀 짓는 편이긴 한데 그러니까 내게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감각하는 조건을 하나만 얘기해 보자면 최대한 재능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재능이라고 생각하는 조건들은 생각보다 초인적인 능력에 가까우니까 저 사람은 재능이 있는데 왜 난 없을까 하는 마음은 몇십 번의 졸작을 거쳐 걸작을 만들어내는 평범한 사람이 지은 말미의 결과물을 존경하며 우러나온 생각이다. 하고 싶은 생각이 들면 그저 하는 수밖에 없다. 글을 쓰고 싶으면 최대한 많은 글을 읽고 쓰고 영화를 만들고 싶으면 최대한 많은 영화를 보고 만드는 수밖에. 가만히 앉아 한숨만 쉰다고 답이 나오지 않는다. 뭐 가끔 나오겠지만 드문 경험이다. 우리는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말을 좋아한다. 이왕이면 재능 있는 사람은 없다는 말도 함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모두가 가뿐한 마음가짐으로 훌훌 할 수 있을 텐데 하고 끝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좋겠다 하고 끝날 수도 있지만 한마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덧붙이면서 끝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인용이에요.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랑 동시에 책을 많이 읽으면 이 책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싶은 인용구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럼 그 인용구를 내 에세이로 끌어와야 되는데 책을 출판할 때는 그 책의 작가나 출판사한테 연락을 해야 돼요. 이 책에 어떤 문단이 있는데 제 책에 실어도 될까요? 하지만 에세이는 짧다면 제가 지금 강의 때 인용 드리는 것처럼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어서 어떤 일은 가만히 두어야 이루어진다라는 제목의 에세이를 썼을 때 메모인데 취업에 성공을 했어요. 긴 취업 준비생의 기간을 거치고 성공했는데 입사를 취소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으잉 하실 텐데 왜냐면 번아웃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경험이죠. 회사를 가가지고 일을 하다가 번아웃이 온 게 아니라 취업 준비를 너무 열심히 했어. 그래서 번아웃이 와가지고 입사를 성공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스펙을 닦느라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 이상한 상황. 근데 나만 그런 건 아닐 거란 말이죠. 요즘에 스펙 시대잖아. 스펙을 엄청 많이 쌓잖아요. 근데 그때 내게 다가온 노력의 기쁨과 슬픔이라는 책. 그럼 그래, 그 책을 인용해서 에세이를 한 편 써보는 거야. 라고 한번 메모를 썼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은 가만히 두어야 이루어진다.
네, 저는 브런치 스토리의 썸네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스플래시라고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가 저작권 그 상업적으로도 쓸 수 있는 사이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고민을 하다가 이 갓을 보고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요 갓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을 믿고 꾸준히 노력했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아. 노력해. 근데 누군가 해봤자 달라지는 게 있어? 결국 부의 세습에 놀아나는 꼴밖에 되지 않아. 라는 비평을 펼칠 때도 나는 무조건 노력만 했다. 애매한 재능을 갈고 닦기 위해 하루 한 편씩 필사를 하고 우울해도 일주일에 한 권은 책을 읽고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으려 매일 아침 7편의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저는 취업 준비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자 원하는 기업에 합격했더니 중요한 건 입사할 힘이 떨어진 뒤였다. 스펙을 갈고 닦느라 스펙으로 쓰일 능력을 정작 발휘하지 못할 위기에 봉착하고 말았다. 결국 최종 합격을 알리는 전화에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다는 말을 놓고 마무리 지었다. 통화를 끊자 굉장히 큰 허무감이 밀려왔다. 열심히 해봤자 결국 나를 기다리는 건 열심이구나. 정말 노력은 끝이 없는 거였어. 근데 이런 거를 생각을 하던 와중에 책이 있던 거죠. 노력의 기쁨과 슬픔이라는 책에서 어, 결국에는 지나치게 주의를 기울이거나 고심하거나 목표를 향해 나아가려고 하면 시라노마저도 실패해. 그래서 목표를 이루고 싶다면 그 목표에 너무 매달리지 말 것. 요거는 지금 제가 문장만을 가지고 와가지고 한 번에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이 책을 읽으면은 결국엔 뭐 진인사 대천명이라고도 하긴 하는데 내가 열심히 했다면은 뜻에 맡긴다. 뭐 알아서 잘 되겠지. 이런 느낌이라서 가만히 있어도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책은 책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맨 마지막에 무언가를 만들고 당장 이걸 봐 라고 소리 지를 게 아닌 나는 이걸 열심히 만들었으니 누군가 알아주겠지. 이제 노력 끝이라고 외칠 때다. 그러니 이 글은 여기서 끝. 이런 식으로 좀 더 위트 있게 네, 끝낼 수 있어요. 근데 아무도 웃지 않아서 위트 있는 글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장난이에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신동아라는 그 동아일보의 잡지가 있는데 4월호에 실렸어요. 제 글이. 요거는 자유주제로 작가님 자유주제로 글을 쓰셔도 됩니다라고 했더니 차라리 푸드 에세이처럼 해주면 초록색 머리카락이라도 떠올릴 텐데 자유주제는 어떡하지 하다가 제가 지금 라이프 스타일 에디터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회사에서. 그래, 그래가지고 집에 대해 한번 글을 써보자. 집을 제가 8번 이사를 했거든요. 20살 이후에.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 써보자. 그러면 집이라는 공간은 내게 어떤 의미일까? 설거지가 가득 쌓여 있을 때면 또 머리카락이 집에 휘날릴 때면 집이 아닌 것 같아. 좋아. 집에 있어도 집에 가고 싶을 때를 써보자.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집의 순서를 모두 넣어서 말이야. 라고 문장을 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메모를 계속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이 이유는 다음 과제랑도 연관이 있어요. 두근두근. 다음 과제를 쓸 때 이 메모까지 가지고 오기. 내가 이런 생각을 해서 이런 글이 탄생했다. 라고 메모를 3-4줄 정도 쓰시는 거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어도 집에 가고 싶어요. 라고 네이버 뉴스에 글이 올라왔는데 여기까지 말할 수 있을까? 한번 해볼게요. 짧게. 소파 다리를 다릿발이라 부른다는 걸 그리고 소파에 앉는 부분을 좌방석이라 이야기하는 걸 모르는 내가 인테리어 에디터가 됐다. 정확히 말하면 라이프 스타일 에디터인데 집이라고 해봤자 독립한 후로는 10평 이상에서 살아본 적 없는 내가 가구의 쓸모를 발견하고 꽃병의 미세한 위치를 잡으며 조금 더 예쁜 집을 만들기 위해 애쓴다. 에디터로 취재를 가면 온갖 집에 방문하게 되는데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집은 출장을 가서 만난 집이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가 구체적인 지역명을 알려드리지 않죠. 왜냐하면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집에 대한 설명도 되게 간추려서 얘기를 합니다.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만들어진 널따란 부엌과 집주인 취향이 반영된 중정을 보며 나는 곰팡이가 쓸고 때때로 침수가 되던 내 집들을 떠올렸다.
어엿하게 전입신고가 된 집임에도 내 이름으로 다달이 전기와 가스 고지서가 나오는 공간임에도 전혀 내 집으로 느껴지지 않던 나날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솔직하게 쓸 수 있는 면인데 이거를 보고 친구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엥, 너 언제 침수됐어? 너의 집에 곰팡이가 있었어? 근데 그런 거를 감수할 만큼 저는 떳떳해가지고 그게 제 잘못은 아니잖아요. 네, 곰팡이가 쓴 게.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온 글이 있는데 이 글은 네이버에 치기만 해도 무료로 읽을 수 있으니까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에 있어도 집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 문장은 그거예요. 지금 막 인력을 뜨든 뒤 블루투스 스피커로 클래식 음악을 틀었다. 부드러운 체크 잠옷을 입고 직접 내린 커피를 홀짝인다. 오늘도 나는 우리 집에 산다. 그래서 집이 아니었다가 집이었던 그 결과를 천천히 가지고 왔던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빨리 좀 진행을 했던 이유는 제 글만 소개하면은 너무 나르시시즘에 빠진 것 같아가지고 작가가 읽으며 좋았던 에세이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한수희 작가님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라고 했어요. 이게 빨려들어요, 서론이. 그리고 문장이 굉장히 유쾌해요. 어떤 식으로 썼냐면 밤잠이 많아 밤을 새우는 게 정말 싫다. 대학에서 영화를 전공했지만 영화 일은 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이유도 영화를 찍다 보면 밤을 새울 때가 부지기수였기 때문이다. 며칠씩 밤을 새우니 이러다 죽겠다 싶을 정도였다. 그래서 졸업 후 밤샘 따위는 없는 평범한 직장인이 되기 위해 잡지사에 입사했는데 웬걸 여기도 밥 먹듯이 밤을 새우는 곳이었다. 여기도 밤 새우는 곳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웬걸 이런 것들 이런 유쾌한 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빨려드는 서론이 탄생을 했죠. 그 다음에 요거부터 해볼게요. 사는 건 피곤하지만 그래도 오늘이 좋아라는 서재경 작가님의 책이 있는데 이 글은 제가 왜 가지고 왔냐면 대화체로 시작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에세이를 쓸 때 첫 문장을 어떻게 써야 되죠?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그 얘기는 드릴 거기도 한데 다음에 대화체로 시작하면 좋아요. 친구가 나한테 했던 말, 뭐 가족이 나한테 했던 말, 아니면은 뭐 지나가는 사람이 나한테 했던 말 이런 것들을 귀 기울여 가지고 오면 좋은데 그래서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첫 문장이에요. 이 일 대체 왜 하려고 해요? 취업준비생 시절 가장 싫어하는 말이었다. 내가 선망하는 업계에 몸담고 있는 선배들을 만날 기회가 종종 있었는데 그때마다 그들은 손을 휘휘 저으며 내게 이렇게 말했다. 다른 일 해라. 지금도 늦지 않았어. 특히 기억에 남는 한 선배는 20서너 살밖에 되지 않은 내게 이런 무서운 말까지 했다. 이 일 한번 시작하면 나중에 때려치우고 다른 일 하려고 해도 할 게 없어. 그러니까 이 업계에서 최대한 멀리 도망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장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런 문장을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이 특정되지 않도록 많이 바꿔야겠죠? 네, 그거를 가지고 와서 대화체로 한번 글을 써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메모장을 열어서 내가 오늘 기억에 남던 말, 내가 오늘 듣기 싫었던 말, 이런 것들도 한번 메모해 두면은 에세이를 쓸 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그 노력의 기쁨과 슬픔이라는 책을 인용해서 글 쓰는 법을 알려드리기도 했는데 김신지 작가님의 기록하기로 했습니다에도 인용구를 활용해서 에세이를 시작해요. 바로 책 제목을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여자랑 결혼을 한번 해봤는데요 라는 독립출판물은 결혼 후 평소 엉뚱한 말과 행동을 잘하는 아내를 남편이 18개월 동안 관찰하여 글과 그림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우리의 한때, 그러니까 조금은 덜 싸우는 신혼 시절을 기록하고 싶었다고요. 두 사람이 만나 함께 쌓아가는 시간은 그게 언제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우리의 한때가 되기 마련입니다. 저는 이 책이 마치 아내를 위해 오래 준비한 선물 같았어요. 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이건 그냥 일기가 아니라 한 사람의 마음이 보낸 시간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저는 필력이 늘고 싶어요. 저는 사람들이 쓰지 않는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고 싶어요.
라고 할 때는 이런 문장을 많이 읽으면 좋습니다. 일기가 아니라 한 사람의 마음이 보낸 시간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인지 책을 보고 난 후 여기서 말하는 강은 신지 작가님의 남편분인데요. 아, 강과 나도 함께 살던 초반의 1, 2년을 기록해두면 재미있었을 텐데 싶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에세이를 썼던 거는 결국에 서평을 많이 쓰기 시작하면서 그게 에세이랑 연결이 돼가지고 수필집까지 냈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런 인용구를 활용해서 에세이를 쓰셔도 좋고, 대화체를 가지고 에세이를 쓰셔도 좋고, 아니면 나 좀 재밌는 사람이다 라고 좀 어느 정도 자존감이 많이 충족된 분들은 나 그냥 이런 거 인용구도 필요 없고 대화체도 필요 없다, 나는 나의 길을 걷겠다 하셔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삶의 에세이가 필요한 이유를 얘기를 하고 저희 다음 과제에 대한 설명 얘기하겠습니다. 삶의 에세이가 필요한 이유는 가끔 작가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백지를 보면 너무 불안해요. 내가 뭘 써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엄청 편안해요. 왜냐면은 아무거나 써도 되니까. 그래서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을 때 막 전화를 걸어가지고 새벽 3시에 전화를 걸 수가 없잖아요. 근데 백지는 언제든지 열어도 괜찮으니까 여기에 에세이를 쓰면 되니까, 그리고 지지해주는 팬과 글 동료가 많이 생기고 나만 느꼈던 게 아닌가 싶은 감정들도 공감해주는 사람들이 여러분 브런치 작가가 돼서 댓글을 만들면 달릴 테고요. 그리고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력, 계속 복기를 해야 되고 곱씹어야 되고 대화를 기억해야 되니까 기억력이 좋아지고, 표현력, 일상을 낯설게 포착해서 나만의 언어로 재구성하면 나만의 문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에세이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다음이죠. 5월 6일이던가요? 저희 다음 세 번째 강의 때는 메모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모를 두세 줄 가지고 와서 요즘 내가 가장 많이 하는 생각에 관해 공백 포함 저번이랑 같은 분량으로 500자 가지고 오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식으로 집이라는 공간은 내게 어떤 의미일까? 아니면은 취업을 했는데 입사를 포기했어. 요즘 재능에 대한 생각이 너무 많아. 요즘 진로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아. 나는 글을 잘 쓸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와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현장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내가 쓰고 싶은 글을 얘기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건데요. 네, 그렇게 할 건데 질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면은 현장 강의 통해서 해주시고 채팅창 통해서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세 번째 강의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